조선 어려울 때 우리가 가격을 깎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네. 가격을 좀 올려줘라. 네.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그지로 살다가 요새 좀 돈 좀 들어오니까 그걸 빼먹으려고 그러냐고. 자기들이 구조조정 안 하면 이제 뭐 죽는 세상이 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하고 계열사 줄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회장 직함, 회장 직함 이거 다 빼고 이제 다 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견기업도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슬림하게 가지 않으면 네. 그냥 가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거는 반도체 한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손으로 이제- 하겠죠, 손으로. 네? 손으로. 아닙니다. 100% 핸드메이드. 자. 옛날 거 가지고 뭐 더블 패터닝하고 뭐 커든 지금 패터닝 그렇잖아요, 하면 지금. 되지 않는. 네, 지금 네. 손으로 만들고 아니 있잖아요. 그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정도 것이지. 그 뭐- 수율 5%.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관세 인상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철강이 사용된 냉장고와 세탁기 등 7개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50%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는 관세가 완제품이 아닌 내부 철강 부품까지도 세분화돼 적용이 될 수 있고 단순히 비용 증가의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공급망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수 3000 시대를 목전에 앞둔 K증시, 철강주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영진 국장, 김종희 이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정말 지수 3000 시대가 머지 않은 상황인데 왜 철강주만 이렇게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고 왜 미국에서는 이렇게 철강에만 관세를 가혹하게 때리는 걸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 살펴보시면 효과가 있는 쪽에 집중합니다. 효과가 있는 곳을 때리나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뭔가 움직일 것 같을 때 그쪽을 막 쪼다가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네. 거기 이제 쑥 빼고 모르는 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도 네. 뭔가 말 들을 것 같을 때는 막 쪼다가 네. 거기 영향 없으니까 쭉 빼고 있죠. 네. 갑자기 또 이란으로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면 자신이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신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철광업은 제가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철강을 가장 먼저 짰잖아요. 25%로 다른 관세 하기도 전에 맞아요. 캐나다, 멕시코부터 막 쪼기 시작하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철강, 알루미늄부터 짰잖아요. 네. 1월부터 정확하게 60% 내외까지 떨어졌던 철강업들의 가동률이 쭉 올라갑니다. 이게 70%까지. 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디트로이트 같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 러스트벨트 쪽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만세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와? 관세 더 올려? 50%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아마도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미국 와서 만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부 헛소리죠. 될 리가 없는 헛소리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 만드는 순간 관세 내는 것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공장 만드는 것도 뭐 6개월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뚝딱뚝딱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트럼프 내년 11월에 선거하기 이전에 다 이거 날아갈 만한 이슈이기는 한데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면 뭐 가전업계, 철강업계 쪽에서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포스코 빼놓고는 다 어려운 거 아니야? 답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있죠.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있고 네. 26년에 현대제철보다 더 먼저 공장이 가동되는 업체도 있죠. 근데 이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의 그 미국 수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네. 오히려 그 미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현지화를 했습니다. 이미? 네, 휴스틸이라든지 세아제강 같은 업체들은 네. 이미 미국의 휴스턴에다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공장 막 돌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그 국내 비중보다 오히려 수출 비중이 더 높은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6년도에는 지금은 강관용 철관만 그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만드는데 2026년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일반적인 공장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특수관까지도 다 미국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 마진이 잘 나오고 국내에서는 폭망인데 네. 미국 생산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가 되고 말고 상관없이 이렇게 미국에 현지화가 돼 있는 기업들은 뭐 상대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고요. 네. 포스코는 실제로 이제 미국 수출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현대제철은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었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가전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물량들이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네. 간접적으로 가는 물량들이 있는 거죠. 이런 간접 물량들까지 치면 뭐 작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간접 물량들에게 정말로 관세를 매긴다? 네. 저는 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결정과 함께 그것을 뒷받침해줄 뒷돈이 있잖아요. 네. 근데 포스코는 여력은 있지만 네. 장인화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포스코에서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죠? 그건 또 거기는 민간이지만 국영기업처럼 움직이는 곳 아닙니까? 그거는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네. 포스코도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는 당분간 그냥 갈짓자로 횡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장인하 회장이 자꾸 철강이 어려우니까 네.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보고 있다 그러는데 네. 지금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장인어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 전기차 캐즘 때문에 다 렉이 걸리니까 네. 다 지금 추가 투자나 신규 설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장인하 회장은 철강에 있어서는 큰 대규모 투자 결정을 못 내리면서 사이드에 있는 2차 전지 쪽 소재 이런 쪽에 자꾸 관심을 두니까 네. 장인하가 이끄는 포스코는 이 미국의 철강 관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국제강 완전 답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동국제강은 후판 위주기도 하고, 네. 근데 조선이 지금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 되는 제조업 따지면 뭐 조선업이 거의 뭐 탑으로 들어갈 텐데, 네네. 이 조선업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후판 비중이 제일 높은 동국제강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후판 물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꽤 이제 어려움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투자했던 이런 물량들, 브라질에 투자했던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어떤 반등 요소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 후판 중국에다 관세 네. 때려서 반덤핑 네, 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다 보니까 네. 후판도 수입이 줄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후판 네. 수입이 줄어들면서 동국제강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렇게 쉽게 감사합니다 하고 네. 우리나라 후판 가격을 올려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동국제강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조선사들을 좀 만나봤더니 자기네 어려울 때 지금 철강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선 어려울 때 우리가 가격을 깎아주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네. 가격을 좀 올려줘라. 네. 그럴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그지로 살다가 요새 좀 돈 좀 들어오니까 그걸 빼먹으려고 그러냐고. 우리도 이제 체력도 기르고. 호닥이 바쁘다. 그렇죠. 뭐 해야 되는데.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내 코도 못 닦고 있는데 지금 코에 묻어있는 콧물 빼먹으려고 그렇게 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지금 하니까 네. 철강사들이 난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철강 문제는 반덤핑 관세를 중국산에 물렸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네.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상황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서 최근에 일본제철이 미국의 US 스틸을 1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직접 이 고급 철강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철강주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일단 뭐 수출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것도 제한을 5만 가지 제한을 걸어서 허용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제철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가는 게 이쪽도 네. 편한데 지금 워낙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에 직접 생산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공장 만드는 게 또 하세월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원래 US 스틸이 완전 압도적 1위였는데 최근 보시면 누코한테 뒤집혔어요. 네. 그래서 누코라는 회사한테 완전히 뒤집혀서 US 스틸이 저 뒤로 밀려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망가진 회사 인수해서 바로 이제 공장 돌릴 수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베팅한 모습인데, 이렇게 많은 규제를 안고 사는 게 과연 긍정적인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준 행정명령에 사인해준 이유도 네. 결국은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양보할 것 다 양보받은 다음에 사인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정말 좋은 투자인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버블 시기에 일본이 뭘 했어요? 미국의 주요 도시의 중심부들의 건물들을 부동산 막 사들였거든요. 네. 그게 본인들한테는 자존심인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을 샀다. US 스틸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미국인의 자존심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업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일본이 샀다. 그거는 일본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미국 숭상 전략의 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일본도 지금 네. 트럼프의 관세 전략에 휘청휘청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트럼프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 선물을 일본이 제대로 줬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하나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분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공격하겠다. 뭐 결국 이 뉘앙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일본에서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미국에서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네.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철강을 일본에서 가져다 쓰면 네. 결국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일본도 이게 자충수인 게 네. 일본 철강에서 그나마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미국 생산분을 미국이 생산해서 다 미국에서 공급을 하면은 네. 그러면 일본의 철강 업체들 구조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도 지금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난립니다. 지금 닛산 자동차 2만 명 구조조정하죠. 네네. 파나소닉 1만 명 구조조정하죠. 그다음에 미국의 소니를 제외한 네. 거의 일본의 대기업들이 다 지금 1000명, 몇천 명 단위로 다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막 깨져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뭐 말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말씀해 주셨던 어떤 미국과 우리는 관계를 풀어가고 있고 일본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뭔가 살아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보기엔 근데 만약에 US 스틸 인수하게 되면 신일본제철도 구조조정에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봐야 근데 돼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그 일본의 이 감성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제국신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제국신민이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국가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전략에 네. 국가가 휘청거리지 않으려 그러면 네. 일단은 개인과 기업들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오너가 누굽니까? 일본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 은행 누가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구조조정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게 일본한테는 더 중요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쌀값 때문에도 지금 막 일본 민심이 막 들썩이고 있잖아요. 네. 쌀값이 올해만 2배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 알고 봤더니 다 그 농협하고 짠 정치인들의 농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에서도 하나의 그 펀쿨 색자라고 그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의 네, 아들, 네. 이 약간 도라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정말로 막 질러댔더니 쌀값이 진짜 막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일본 정부에서 그동안 이거 뭐 외국인들이 와서 먹고 이런 개소리들로 막 헛소리 하다가 지금 이거 딱 걸리다 보니까 일본의 지금 그 심리도 굉장히 막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평생 직장이 대기업에서 또 사람들을 막 잘라내는 건 일본 정치 지형도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근데 네. 워낙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자민당도 못하고 있는데 더 더럽게 못하다 보니까 여기 뭐 자민당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어떤 민심의 변화 자체는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네. 이 부분도 뭐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US 스틸을 일본 제철에 넘기면서 또 다른 선물을 받은 거죠.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철강은 일본 제철. 이 생긴 거예요. 자, 이 포트폴리오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거의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전자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할 거냐. 특히 LG, 삼성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LG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하나 생긴 거죠. 네. 자, 철강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조선, 건설업 동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답이 나왔는데 조선업 빼고는 다 별로죠. 일단 자동차는 현지 생산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지금 미국 거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네. US 스틸이나 누코 거를 섞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예전에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거 가져다 썼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거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업은 뭐 아시다시피 네. 뭐 여러 가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에 뭐 부동산 가격 뭐 들썩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건설업 전체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어서 네.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은 다 좀 어두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가장 좋은 조선업도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 가격 올려줄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철강업의 전방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어두운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면서 국정기획위가 인수위 대신에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100대 과제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들 원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SOC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완. 예, 우리나라는 더 이상 네. 뭐 경부고속도로 2층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뚫어가지고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런 SOC에 대규모 자본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도 아직도 건설사들은 네. 그걸 바라고 있는 거고요. 철강사들도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나 그 건설 경기가 좀 선순환 구조가 되려고 그러면 네. 현대차가 삼성동 땅 개발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삼성동 땅 그거 서울시에서 아직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거 있어요.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시장님이 원래 대통령 그거 네. 나가시려고 그랬는데 네. 바보 돼가지고 지금 그분은 뭘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수해복구도 지금 대통령이 챙기고 앉았는데 뭘. 그분은 지금
혼이 나가셨어요. 혼이 나가서 지금 삼성동 땅 개발하는 거 그거 지금 신경 쓸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아닙니다. 그건 네.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명태균이랑 분리해가지고 살아남을까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분간은 건설 경기에 붙어 있는 그런 철강 산업들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첩첩산 중에 빠져있는 철강업,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노조 문제도 있지 않나요? 네, 노조 문제도 있는데 네. 이건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에요. 큰 왜냐하면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노조가 아무리 뭐 볼멘 소리 해봐야 네. 실적도 안 나오고 지금 산업이 여기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노조가 아무리 찡찡거린다고 뭐 이거 다 들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하고 뭐 물가 인상분 정도 반영해서 뭐 기본급 정도 인상해 줄 수 있지만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노조가 막 아무리 애써 봐야 지금은 오히려 산업구조 조정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네. 제가 보기엔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구조조정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다른 분야 뭐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근데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네네. 신소재 개발이라는 건 우리 화학에서 봤잖아요. 네네. 킥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분들 해설- 그거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개발만 하겠다 말만 하고 있지. 아직 먹거리 찾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죠. 철강은 더 할 거예요. 철강은 더 그런 킥을 찾기가 더 힘든 그런 구조인데다가 네.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잖아요. 구조가 너무 열악해요.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살아남기도 급급할 정도로 앞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유유자산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좀 현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그동안 철강사들이 나름 그래도 2007, 8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기 때문에 네. 쌓아둔 그런 자산들, 유유자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거 뭐 적극적으로 내놓고 자기들이 구조조정 안 하면 이제 뭐 죽는 세상이 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조조정하고 계열사 줄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회장 직함, 회장 직함 이거 다 빼고 이제 다 사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중견기업도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주 슬림하게 가지 않으면 네. 그냥 가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자, 또 철강하면 우리가 중국의 영향도 한동안 좀 상당히 많이 받았었죠.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 금액 수입량이 최근 3년 새에 좀 10%가량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일단 철강을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었다. 좀 줄이자라는 감산 정책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조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의 철강 산업이 좀 현재 어떤 동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철강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 근데 저는 네.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생산을 안 해서 우리나라가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기가 3% 2% 하다가 지금 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건 뭐냐? 안 만든 거지. 철강을 갖다가 안 쓴 거지. 네. 그런 조치들 때문에 우리가 철강 수입을 안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안 쓴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근데 무슨 그냥 안 그거를 쓰고 안 만들었다. 아무것도 안 그렇죠. 했다. 네. 그냥 근데- 손 놓고 있었던 거지. 왜냐면 더 생산을 계속 돌리면 그러면 계속 손해만 보는데? 근데 그 이제 지금 국장 얘기가 절반만 맞는 게 실제로 가동을 줄이고 있어요.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도 일부 고로의 생산을 줄이고 있는 거 현실이고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례에서 한번 아이디어 얻어볼 수가 있는데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지금 H형광부터 우리가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관세를 부여하니까 중국에서의 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이후에 아직까지 유지 중입니다. 그러니까 H형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양이 없어요. 네. 그럼 총 수입량이 줄었냐? 아니에요. 중국 말고 다른 지역 쪽에서 수입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고 반덤핑 관세를 해서 네. 중국도 아 이건 나름 뭐 합리적이다라고 받아들인 쪽은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후판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판도 이제 했는데 후판도 실제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후판도 실제로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열연이죠. 네. 그러니까 철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열연이 기본이잖아요. 열연 코일을 가져와서 냉연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H형광이니 그다음에 뭐 철근이니 이런 제품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열연만 붙여서 후판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열연이 가장 기본인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게 열연 쪽에도 지금 반덤핑 관세가 신청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 예측에서는 거의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연은 후판과 다르게 양적으로는 지금 후판 쪽에 한 1.5배 정도의 수입량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거 관세를 때려서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국내에서 줄어들었던 어떤 이 가동률이 약간이라도 증가할 가능성 정도는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7월에 김종효 부장의 이 얘기로는 7월에 미국과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스탠스를 바꾼 게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등거리 외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 가서 우리 중국과 러시아도 중요하니까 미국 너네만 올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얘기는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라도 친미 성향의 관세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철강이 아니더라도. 네. 아니면 우리가 하다못해 요소수 수출 안 하면 우리 사장 차 못 타고 다닙니다. 그냥 GV80 디젤 타고 다니잖아요. 차 놓고 다녀야 돼. 차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친환경에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하여튼 요소수가 없어도 우리나라 물류가 멈출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트럭들은 디젤을 저희 쓰니까. 과거에 요소수 대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처럼 중국이 보복을 했을 때 우리가 이 관세, 철강 관세를 계속 물릴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중국 앞에서 좀 작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저도 한 60, 70%는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생각되는 거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열심히 뭔가 각을 세우다가 어려운 상대다라고 꼬리 내린 이유가 뭡니까? 히토류 때문이거든요. 네. 히토류라고 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중국은 우리한테 뭘 무릎 꿇을까요? 반도체를 아직은 중국이 네. 우리한테 너무 많이 수입을 하고 있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정 부분 뭐 그 예전에 한한령 같은 거 그러니까 각자 물리고 물리는 네, 할 수 약점이 있지만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부분은 중국이 우리한테 이미 비슷해져 네. 있거나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반도체는 자꾸 이제 뭐 창신 반도체 얘기하는데 창신 반도체는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게 네. 얘네가 DDR4가 발열하고 이걸 못 잡아가지고 못해서 우리 그냥 DDR5로 바로 가겠다라고 이제 헛소리 하고 있는데 DDR4에서 발열하고 수율을 못 잡은 애들이 최신 장비도 없이 DDR5로 바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안 써요. 샤오미나 이런 쪽이 갑자기 삼성전자한테 물건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로 워낙 물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물량을 받아올 수가 없어서 네. 삼성전자한테 다시 기어 들어온 이유는 창신 메모리가 스스로 뭐 지네들이 할 수 있다고 막 헛소리 막 해대다가 네. 결국은 DDR4에서 실패하고 이거 안 되니까 지금 전기차 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DDR5로 바로 가면 바로 할 수 있어라고 헛소리 하지만 지금 최신 장비도 없고 최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여러 각종 장비와 소재들이 있는데 네. 일본에 수도 있는데 이거 없이 반도체 한다? 개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손으로 이제- 하겠죠, 손으로. 네? 손으로. 아니, 100% 핸드메이드. 자. 옛날 거 가지고 뭐 더블 패터닝하고 뭐 커든 지금 패터닝 그렇잖아요, 하면 지금. 되지만은 네, 지금 네. 손으로 만들고 아니 있잖아요. 그 아무리 그래도 그게 정도 것이지 그 수율 뭐, 5%. 자, 저희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는 그러면 지금 이런 백작한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하반기 투자 포인트 작년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저기 뭐야 대통령 순방 정부에서 다니고 뭐 해달라는 이런 거 말씀할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네. 그 장인환 회장이 네. 완벽하게 이재명 정부에서 아그레망을 이제 받았을 때 그때부터 장인환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인환은 전 정부 사람이라고 아예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다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순방 갈 때 장인환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되게 또 중요하고 비서의 역할을 거의 지금 해야 되는. 원래 포스코 회장은 네. 의전에 실패하면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컨센서스가 없으면 포스코는 당분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장의 연임의 그 CEO의 연임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시장에 돌았던 얘기는 현대제철이 뭐 현대차 그룹이 돈이 있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그렇게 돈이 많은 게 아닌데 미국에다가 갑자기 뭐 8조를 투자한다고 네, 10조 네. 투자한다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네. 이 포스코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얘기가 돌았거든요. 동반으로. 그러니까 네. 포스코가 아니 같이 투자해주는 형태로 어. 왜냐하면 뭐 까놓고 얘기하면 현대제철의 품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포스코에 비하면은. 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현대제철도 자회사로 현대차 그룹으로 있지만 현대제철 것만 쓰지 않고 포스코 것도 같이 쓰고 있는데 특수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번에 진출할 때도 포스코랑 같이 좀 자금 묻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네. 이건 뭐 아직 뭐 카더라 정도의 소식이니까 확정은 안 됐죠. 네, 그 확인이 필요한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저희 국장은 굉장히 나쁘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전구체는 아직도 전부 중국에 속해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던 안 받던 상관없이 미국에서 이제 통관 절차에 거칠 수 있는 어떤 허들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넘으려면 전구체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구체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중국보다 낮은 가격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산화율을 끌어올리는 건 의미가 저는 있다라고 봐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코는 단기 투자는 답이 별로 없는데 네.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현금 여력도 좀 있고 나름 지주회사로서의 어떤 가치 평가 이런 부분도 배당도 꽤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하단은 비교적 견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의 주가에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장인화의 거취에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건 뭐 그럼 포스코 이외에 담아보거나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철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답을 드렸는데 미국에 이미 공장이 가 있거나 공장이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는 기업 네.
그게 이제 세아제강? 세아제강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휴스턴에 이미 관광 공장은 있고 미국의 어떤 관광 수요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뭐 풍력 안 한다고 했지만 풍력도 이미 진행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수강 공장들이 2026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세아제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증권가에서는 전부 한 목소리로 현대제철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만들고 있다라는 네. 점, 그 다음에 정부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연까지 막아주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네. 아무래도 이쪽이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그 두 종목을 일단 뭐 트레이딩 정도의 측면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이번 주는 FOMC 회의 그리고 G7 정상회의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뇌물 출회 등 세계 증시에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잿빛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G7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데뷔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물꼬를 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는 작은 개인 거대한 시장 속 꿈을 꾸며 달려가 언젠가 빛을 볼까 눈물 속에 웃으며 다시